중국이 한알령과 같은 1차적인 대응을 지금 하지 않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지금 그럼 1차적인 대응이 아니에요. 고차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그 방향을 물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중국을 우리가 확 끌어당겨버리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 한미일에 몰빵을 하면서 그래서 뭐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당당한 외교다고 어떤 자족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떤 중국을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국 외교를 펼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당연히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경제 관계가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하여 향후의 남북 관계 변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리창 총리가 뭐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북한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하고 따라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도대체 알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중국이 보여줬던 이런 제스처가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다시 뭐 강화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착각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계속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미국의 고위급들이라든가 미국의 글로벌 테크의 기업들 다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고위급들이 또 만나는 이와 같은 국제 정치가 1차원적이고 단층적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잘 대응을 해가지고 고차원적인 외교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몰빵 외교 느낌은 지우기 어렵고 그리고 이번에 요즘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3조 2천억 정도? 뭐 그 정도 지원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아니 지금 세수펑커 나서 난리인데 그걸 또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좀 말이 되냐? 물론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뭐 잘하고 있는 방향이다 이런 분석도 일부 언론들이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당장 볼 때는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퍼주게 생겼냐 이런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유럽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완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나토 그렇죠.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1차적으로 직접적인 자신들의 안보 위험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 같이 전통적으로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나라들도 전부 다 나토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뭐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뭐 그런 수준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이제 과거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홍보공정 얘기 나오지만 소련 시절에는 소련 일원으로서 그렇죠. 소련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차치하거나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건 당연히 미국은 러시아하고 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패권적 팽창을
막아야 되고 미국은 또한 나토의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뭐 정말 여담입니다만은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했는데 홍범도 장군이 1967년에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한 걸 가지고 또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은 진짜 우리 박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는 한국 전쟁 때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조에서 남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소련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때 소비에트 연방에 네. 소속된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다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과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그때 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를 우리는 동일시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 현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왜 그 우리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경직되고 냉전 시대 이념적 대결과 같은 방식으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잣대를 들이미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거죠.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홍범도로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 있는 그 도로까지 대전 현충원에서 이어지는 그 2km 정도 되는 도로 홍범도로라고 2021년에 졌는데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과 가를 따져서 과가 많으면은 뭐 그거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뭐 우크라이나 지원 3조 뭐 넘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과하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결국? 뭐 일단 국민 정서와 체감하는 게 이게 과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동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3조 원 넘는 지원을 하는 그 이 지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뭐 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에 북중러가 정말 뭉치느냐 이것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북중러가 뭉치면 한미일도 결속이 되는 거고 한미일도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고 하니까 북한과 러시아 정상도 만나는 거고 북중러도 진짜 구도가 짜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들고 계속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안보 위기, 한반도 긴장만 고조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요. 출구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은 반대로 또 북중러가 또 강화해서 그래서 그게 우리 안보를 오히려 또 위태롭게 만들고 그러면은 북중러보다도 우리는 더 강력한 어떤 군사동맹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국제사회가 그렇게 악순환 고리에 물려 빠져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연합은 올 4월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가장 먼저 선언했습니다.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디커플링하지 않는다. 그거는 디커플링이 불가능하고 유럽연합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유럽연합은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히로시마 정상회담 G7 이후에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결, 경쟁, 협력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상 대결은 조금 빼고 그리고 경쟁과 협력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들은 분명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북중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은 국제 정세 속에서는 대결보다는 경쟁과 협력으로 가는데 한미일과 북중러가 이렇게 대결 구도로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가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 수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제적으로는 모두가 다 뭐 협력 뭐 또는 뭐 경쟁 이런 조금 순환 모드로 가는데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북중러 군사훈련을 하고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훈련을 할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북한이 김정은이 이제 최근에 해군에 대해 특별히 중요시 여기고 해군 창립식도 그 김정은이 그렇죠. 직접 참석하고 이런 해군에 것들은 대해서. 어차피 이제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해군력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하게 될 테니까요. 한미일이 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 남쪽과 동해 북쪽 이 일대에서 북한하고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북한하고 중국이 군사훈련을 한다. 또 나중에 그게 이제 북중 너가 또 군사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한반도 주변의 인근 수역이 네. 그런 어떤 북중러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중러 관계가 강화되고 한미일이 강화되고 이 어떤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국제사회에서는 해소되고 있는데 네. 한반도에서는 이런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직시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자 북러 정상회담을 맞아서 한반도의 상황 다시 한번 김창수 전 처장과 짚어봤는데요. 외교를 잘해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는데. 네. 그게 참 글쎄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몰빵 외교 이른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좀 해소하는 게 지금 정부의 과제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정책 추진하거나 외교적으로 뭔가 좀 할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좀 얻어서 네.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네. 많은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외교의 방향이 있습니다. 아니 한중 수교하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인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중국과 어떤 무역과 그리고 어떤 민간 교류하는데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우리 국민들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다 진출해 있고, 그리고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 데는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우리 어떤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정말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끔 해외 동포들이 우리 본국에 있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알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이미 어떤 국민 차원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내국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외교적 감각,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균형을 잘 잡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슨 우리가 뭐 친북을 하자, 친중국을 하자, 친러시아를 하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간의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기본 방향은 진보적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나 우리 외교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기본 방향, 그의 흐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외국에도 많이 나가보고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년대부터 배낭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몰빵하게 하지 말고 배제하는 외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필리핀에 그 뭐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마르코스 주니어 아닙니까? 옛날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는 분명히 미국이 굉장히 약간 친미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르코스 대통령도, 마르코스 주니어 그 대통령도 이번에 모든 나라가 우리 편이고 친구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나라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미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균형 감각 있는 외교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외교를 잘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뭐 베트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라든가 아세안 국가들 다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아세안은 오랫동안, 사실 이제 아세안이 만들어진 70년대 시점만 하더라도 아세안이 뭔가 그 냉전 시대 때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소련이나 중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세안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뭐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공산 국가들도 참여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아세안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세안 중심으로 가면서 그 모든 국가들을 다 포용을 하거든요. 그 아세안에 있는 공산권 국가들도 다 포용을 하고 그래서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래 편중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는 아세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 네. 아세안과 또 무역을 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 이런 국민들은 그 아세안이 그렇게 편중 외교를 하지 않는 그러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체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친북을 하자, 뭐 친중을 하자, 친러를 하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배제하지 말자, 몰빵하지 말자. 그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 미국하고 제일 친하고 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하고는 또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 하더라도 미국만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적을 만들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또 몰빵하지 말고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외교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외교를 해야지 결국에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혼란만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은 아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